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이라는 한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제적 규모, 석유를 포함한 자원, 국제적 위치와 영향력까지. 그리고 대부분은 이러한 원인으로 미국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미국은 타고났습니다. 2021년 기준 천연자원의 가치 순위는 러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에는 석유를 포함한 각종 광물과 천연가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자원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 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유럽 열강들이 경쟁할 동안 독식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부르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지리적 이점과 많은 자원으로 이룬 경제 성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나토 주요 회원국이자 유엔과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 설립을 주도한 나라로 세계은행, IMF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전세계 800개 이상의 미군 기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와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 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해 현재에 와서 인류는 가장 적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만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지위를 본격적으로 획득한 1945년 이후 국제사회 문제 어디서나 미국은 등장했고 시기적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전쟁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당시 유럽 열강들과 비교해 초라한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1820년 GDP는 전 세계에서 2%를 차지할 뿐이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친영연방 세력과 친프랑스 세력 간의 다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793년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친영연방 세력의 대표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프랑스와의 동맹을 폐기하고 미국을 영국에 더 가깝게 하길 원했지만 친프랑스 세력의 대표였던 토마스 제퍼슨은 프랑스와의 동맹이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이후 영국의 친화적인 제2조약을 미국이 체결하는 데 영향을 줬고 프랑스와는 준전쟁으로 평가받는 XYZ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영국과의 전쟁에서는 수도 워싱턴이 점령당해 국가기관들이 불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휘둘리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고립정책을 선택했습니다. 1797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은 퇴임 연설문을 통해 어떠한 국가와도 영구적인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책이라고 말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미국 5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먼로는 1823년 미국 외교정책 연설에서 유럽 열강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 문제에 간섭하거나 식민지화하려 한다면 이것을 미국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것이며 반대로 미국도 유럽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먼로 선언을 주창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건국 이후 영토가 확장되어 가는 연도와 각 영토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1853년 미국은 지금의 미국 영토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토를 바탕으로 미국은 당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대영 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했습니다. 석탄 생산량은 800%가 증가했죠. 그러나 미국은 이때까지도 여전히 유럽 열강들과 비교해 약소국으로 평가받았고 수십 년 동안 반제국주의를 원하고 고립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조지 워싱턴과 제임스 먼로의 바람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화폐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화폐가 되었으며 미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나라는 찾기 힘든 수준으로 변했죠. 그리고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지금처럼 되기까지 몇 가지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98년 2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국의 군함이 원인 불명의 유해 폭발과 함께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군함은 쿠바가 스페인과 독립 문제로 마찰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급파된 군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급파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이 미국 군함은 355명의 승무원 중 94명의 생존자만을 남기고 원인 불명의 폭발과 함께 바다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침몰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도 되지 않아 뉴욕과 워싱턴 주요 언론에서 스페인에 의한 폭파와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진술들을 확보했다는 기사로 스페인의 공격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쿠바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정부는 가연성 폭발물이 선내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는 외부의 원인 불명의 충격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건 보고서를 공식 발표해 미국 여론은 스페인과의 전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침몰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문제는 원인이 무엇이었던 간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은 쿠바를 여전히 식민지 아래에 두고 싶어 했지만 미국은 유럽과 아메리카가 분리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침몰한 군함의 이름인 메이노를 딴 메이노를 기억하고 스페인은 지옥으로 가라는 구호와 함께 쿠바의 독립을 놓고 전쟁을 시작한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메리카가 유럽과 분리되길 원하는 먼로 선언의 영향을 받은 전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자국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에 처음으로 개입했던 사건으로 유럽 열강들과 본격적으로 강대국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쿠바의 독립과 함께 하와이 왕국을 비롯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던 푸에르토리코와 괌, 필리핀을 획득하면서 건국 이후 약 100년간 이어진 미국의 반제국주의 정책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쿠바의 독립을 인정했지만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열강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는 전초기지 역할에 부각되었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 아직 필리핀은 주권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미국 정치인들의 판단 등에 의해 필리핀을 미국의 식민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 내에선 대서양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파나마 운하 건설을 미국이 주도하에 이루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여파는 컸습니다. 이후 취임한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연례 의회 메시지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심화되는 유럽 열강들의 압박에 대해 베네수엘라를 침략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은 명백한 위협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국제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루즈벨트 추론을 선언했습니다.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했던 수동적 고립주의 정책인 먼로 선언에서 확장된 루즈벨트 추론은 미국이 국제적인 영향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 강한 메시지였으며 이와 함께 미국은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필리핀에 있던 장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미국의 해군력이 프랑스에 이어 2위 독일과 비슷한 전력으로 올라섰다는 글로 미국의 성장한 해군력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미국 전쟁 이전 5위에 불과했던 미국 해군력이 단 몇 년 만에 커지면서 청일전쟁 이후 성장하는 일본의 태평양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선 이런 팽창주의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전쟁 초기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초기 미국 국민들은 미국이 참전보다 중립을 원했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우리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슬로건과 중립 정책을 통해 재선에 성공하면서 전쟁에 더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멕시코에 제안한 침범한 전부에서 미국이 협상국 편에 서서 참전할 경우 멕시코 정부에게 70년 전 빼앗겼던 뉴멕시코 등의 영토 회복에 독일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영국 첩보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독일이 영국 해안에서 실행한 무제한 잠수정 계획으로 미국 국민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미국은 협상부 편에 서서 참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역시 미국은 대공황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쟁 초기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일본의 진주만 폭격과 소련의 영향력 확대 우려 등의 이유로 본격적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두 전쟁의 결과는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는 경쟁하는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국가도 글로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열강들이 막대한 전쟁 피해와 전쟁 부채로 크게 쇠퇴하면서 미국을 거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유럽 강대국 경쟁자들의 차이를 만들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전세계 영향력을 높여준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승리 당시 미국은 주요 승리 조건들을 작성하는 데 영향을 끼쳐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창설로 이어졌지만 미국 내 고립주의자들의 여론에 밀려 가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승리에서 보여준 미국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는 소련의 영향력 확대가 미국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명한 미국의 역사학자 클리프턴 가누스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주의는 지구 대부분의 국가에 인간 연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그 그림자는 이제 우리 자신의 자유를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는 당시 미국 여론을 대변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로는 곧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창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계에 있는 한국, 일본,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군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쟁자 소련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치를 더 높이기 위해 44개국 대표 700여 명을 미국 뉴 햄프셔로 불러 모아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돕고 경제 질서와 국제협력 시스템에 합의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전신인 국제보험개발은행 창설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협력은 곧 달러가 전세계 통화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원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있었던 회의로 결정된 두 국제기관의 투표권의 분포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미국과 영국 두 국가의 투표권 비율은 50%에 가까웠기 때문에 두 국가의 흐름에 따라 국제기관의 결정이 판가름 난다는 이유로 소련은 IMF와 국제보험개발은행을 월스트리트의 분파라고 비판하고 소련으로 돌아갈 정도였죠. 나머지 투표권 행사 비율도 대부분 서방 진영 또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최강국들이 모두 모였던 자리에서 미국은 가장 많은 투표권 비율을 차지하면서 미국 스페인 전쟁이 미국을 고립주의 정책에서 벗어나게 해준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만들어준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더 복잡한 동맹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한때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적이었던 중국 역시 미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사실상 단 하나만 남아있던 미국의 경쟁자가 사라지자 미국은 전 세계에 퍼진 미국의 영향력을 기초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전 세계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역할과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로 너무 많은 국제사회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미국인은 전체 51%를, 반대로 세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미국을 위한 길이라고 답한 비율이 48%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스스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자신이 대체하기를 원하고 있죠.